3월은 환경과 관련된 기념일이 많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3월 3일이 세계 야생 동식물의 날, 21일은 산림의 날, 22일은 물의 날입니다. 모두 유엔이 지정한 기념일이고요. 봄 기온이 움트기 시작하는 3월, 이 땅의 주인은 인간이 아니라 모든 생명이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생명다양성재단의 김사나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찾아보니까 3월 말고도 뭐 환경과 관련된 기념일이 많고 또 기념일이 되면 아무래도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지 않습니까?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매일매일이 환경의 날이었으면 하시겠습니다. 예, 근데 요즘에 좀 날이 많아진 경향이 좀 있어서 네. 사실 좀 식상해지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몇 개 안 되는 거를 중요하게 다뤄야 되는데 약간 많아진 느낌도 있습니다. 좀 줄일까요, 그러면? 이게 줄이는 것 숫자라기보다 제대로 뭔가를 하는 날이었으면 좋겠고요. 아니면 그냥 넘어가도 되지 않을까. 그냥 날이라고 이름만 붙이지 말고 이름에 걸맞는 뭔가를 했으면 좋겠다. 예, 뭐 정말 잠깐만 생각해 본다 하더라도 어떤 의미 있는 날이면 좋겠는데요. 뭐 요즘에는 사실 환경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날을 많이 지정해서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날이 많으니까 무슨 날마다 뭘 하기가 좀 힘든 것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줄인다기보단 뭐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그걸 좀 통합하면서 실제로 의미를 더 둘 수만 있다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야생 영장류 학자는 어떤 일을 하는지 굉장히 궁금하고 일단 국내 최초라는 타이틀을 갖고 계시잖아요. 네, 물론 이제 국내 현재는 야생 영장류가 살고 있지 않아서 인간 외에는 네. 우리나라는 자국에 있는 동물이 아니면 좀 연구 안 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네. 근데 야생 영장류학자는 한마디로 야생에 살고 있는 영장류를 연구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 제가 최초가 됐습니다. 그 후로는 있습니까? 네, 그 후로는 아주 후배가 많아졌고요. 오호. 예, 이제는 그게 이화여대에서 하는 연구가 사실 됐기 때문에 네네. 원하시면 거기서 입학해서 지금도 할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영장류 학자는 뭘 연구하나요? 예, 그 야생 상태 영장류의 행동 또는 생태 그리고 진화 뭐 사회관계 뭐 온갖 것들을 연구하는 건데 어쨌든 야생 상태에서 있다는 거가 주제가 되겠죠. 야생. 예.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사람을 반추해 볼 수 있는 건가요? 사람을 반추할 수는 있습니다만 물론 이제 야생 영장류가 가장 국제적으로 연구를 많이 하는 이유는 사실 사람이 영장류에 속해 있기 때문이기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좀 왜 하냐라고 간단히 답을 드리면 야생 영장류를 통해서 사람의 특수성과 보편성을 둘 다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호. 예, 그런데 이제는 꼭 사람을 얘기하지 않고도 그 종 자체의 중요성만으로도 연구를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갑자기 특수성 보편성이라니까 이거 뭔지 굉장히 궁금한데 네. 자, 오늘 이제 이것 때문에 모신 게 아니니까 오늘 모신 얘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열대 우림에 살잖아요, 이 야생 영장류가요. 네. 실제 열대 우림은 가면 뭐 있나요? 온갖 것이 많다는 게 가장 짧은 답이겠죠. 예, 뭐 열대 우림이라는 곳은 생물 다양성이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곳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엄청나게 다양한 것들이 막 서로 얽혀 설켜 있는 그 상태. 그게 가장 눈에 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 서울도 엄청 다양한 것들이 얽히설키 설켜 있거든요. 그래봤자 한 종인 호모사피엔스가 완전히 우점하고 있는 곳이고 그리고 한 종인 호모사피엔스가 만들어낸 것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제대로 다양하다고 말할 수는 없죠, 사실은. 아니 뭐 차도 다양하고 건물도 다양하고 모두 인공물일 뿐이죠. 네. 인공물이다. 예, 예. 그 열대 우림은요? 거기선 다 자연물이죠. 자연물이 네. 뭐가 다양해요? 호모사피엔스 한 종이 우점하고 있는 서식지가 도시이고 이 세상이라고 한다면 네. 열대우림이면 온갖 포유류, 조류, 곤충, 식물, 균류, 미생물 뭐 한마디로 세상에 있는 모든 생물이 하나 정도는 다 대표되고 있는 거고 하나 정도가 아니라 사실 매우 다양하게 그리고 언제나 한 가지가 우점하지 않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열대우림. 우점이라는 건 우월하게 점유한다는 뜻인가요? 그렇죠. 그리고 숫자적으로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도시 여기 지금 근처 방송국이니까 네네. 나가 보시면 사실 나무도 거의 없더라고요 여기. 나무가 사실은 많이 없는 편이죠. 예, 네. 굉장히 없는 편이고 네네. 어쨌든 종수로 보면 호모사피엔스 한 종밖에 없는 것을 아주 당연시 여기고 있는 세상인데 실은 많은 원래 자연은 그렇지 않았고 열대우림은 더더욱인다나 다양성이 넘쳐 흐르는 곳이죠. 그런 의미에서의 열대 우림이군요. 네네. 그러면 이제 야생 영장류 연구를 보통 긴팔 원숭이를 많이 하셨다면서요? 네, 긴팔 제가 전공한 동물이죠. 그걸 택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건 좀 우연과 필연이 둘 다 있습니다. 뭐 원래는 저는 침팬지 연구소에서 잠깐 있었는데 네네. 거기서는 침팬지는 너무 또 우리랑 가깝기도 하고 연구소 안에서 하는 게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야외에 나가고 싶었는데 제가 이제 군복무를 인도네시아에서 했습니다. 당시 지금은 없어진 제도인데 제가 알기로는 한국 국제협력단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인도네시아 나갔었는데 저 처음 들어봤는데요. 예, 그런 게 이런 있습니다. 군복무가 있었습니까? 네네, 해외에서 봉사하는 거였죠. 오. 근데 이제 영장류를 하겠다고 제 지도 교수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뭐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해서 제가 그냥 알아서 한다고 하고 인도네시아 가서 찾아봤더니 제가 옛날에 있던 동네에 바로 김팔원식에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게 된 겁니다. 네. 아, 교수님께서는 나는 어떻게 연구할지 모르겠다라고 하셨나요? 예, 원래 저희 교수님은 최혜천 교수님이신데 전공은 아, 사실 네. 민벌레와 개미를 하셨고 네. 곤충학자이기 때문에 사실 영장류는 잘 모르시는 게 당연하죠. 그리고 이제 그건 한국에서 저희가 최초로 한 거였기 때문에 정말 맨 땅에 헤딩하듯이 나가서 이렇게 스스로 개척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긴팔 원숭이는 무리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인간이 핵가족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요? 어른 두 개체가 있고 거기 애들 있고 뭐 반드시 혈연으로 연결된 건 아닌데 그건 인간도 마찬가지죠. 네. 그래서 무리긴 하지만 핵가족과 비슷한 크기이기 때문에 그냥 작은 집단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사람이 다가가면 어떻게 하나요? 도망가죠. 다가가기도 전에 뭐 30m, 50m만 뭐 거리에서만 나타나도 보이기만 해도 도망을 가죠. 그래서 쫓아다니는 게 엄청나게 힘들었습니다. 아니, 보이기만 해도 도망가는 애들을 어떻게 연구하나요? 그래서 안 도망갈 때까지 쫓아갔습니다. 그게 이제 그 연구에서 가장 힘든 점이었고. 안 도망갈 때까지 쫓아가면 그 다음에 공격할 것 같은데요? 아니요, 그 공격은 하진 않아요. 왜냐면 공격성이 그렇게 있는 동물은 아닙니다. 아, 근데 자기를 보호하기, 자기 새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죠. 하지만 이제 그 동물한테 아주 근접하는 건 아니고 어차피 나무 위에 있기 때문에 뭐 30m 이상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그 상태에서도 우리가 보이는 가시거리에 있는 것도 인내하지 못하거든요. 하지만 그들이 네. 하지만 가시권 안에 있는 거를 언젠가는 포기를 합니다. 걔네가 이렇게까지 쫓아올 거면 마음대로 해라. 니네는 참 이해가 안 되지만 그 지경까지 일단 갔을 때 연구가 가능한 거죠. 뭐 그럼 보는 걸로 연구를 합니까? 예, 보는 걸 이제 쌍안경을 이용하죠. 육안으로 보기엔 너무 멀고 네. 쌍안경을 통해서 뭘 먹고 뭐 언제 자고 언제 쉬고 사회 활동을 언제 하고 이렇게 털 고르기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을 다 기록을 합니다. 그 행동을. 네. 그리고 먹는 음식 특히 열매를 많이 먹는데 그런 거 종을 동정하고 어떤 때 샘플을 가져와서 분석도 하기도 하고요. 샘플 어떻게 가져오죠? 떨어지거든요. 어떤 때는 이렇게 먹다가 떨어뜨리기 때문에. 먹다 떨어뜨린 거. 네. 그 아래에 있다가 어떤 때 분변도 수거해서 분석하기도 합니다. 분변은 오히려 수거가 쉽겠네요. 꼭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떨어지면서 다 이파리에 부딪혀서 다 여기저기 흩어지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묽은 똥일 경우가 많고 아이고. 쉽지는 않습니다. 맞은 적은 없으시죠? 저는 다행히 조금밖에 안 맞아봤는데 제 이제 연구 보조원은 제대로 맞은 적이 있죠. 정말로요? 네, 정말로. 그래서 뭐 철퍼덕 소리가 나가지고 아예 막 강가로 뛰쳐갔던 기억이 납니다. 이거 갑자기 정말 완전 번외 궁금함인데요. 그 긴팔 원숭이의 분변도 사람처럼 냄새 나나요? 아니요, 전혀 사람 비하면 아주 깨끗한 사람 똥만큼 지독한 게 없다는 말이 정말 맞고. 그래요? 예. 특히 걔네는 뭐 완전 채식에다가 뭐 아무런 가공식품이라든지 이런 걸 전혀 안 먹는데 그게 냄새가 별로 안 나는 게 당연하죠. 그때 새똥은 냄새 나잖아요. 새똥 근데 새는 이제 그걸 농축하는 방법이 좀 다르고 그 새만 하더라도 좀 더 이렇게 씨앗이라든가 아니면 벌레를 먹는 종도 많고 해서 좀 다르죠. 그게 또 차이가 있군요. 그렇죠. 오늘 중요한 거 알았네요. 긴팔 원숭이는 똥이 냄새 나지 않는다. 저한테는 별로 안 났다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도 민감한 사람도 있겠죠. 민감할 수는 있겠죠. 민감할 수. 이런 경험을 담아서 2015년에 책을 내셨습니다. 비숲이라는 책인데 이 책에서 열대우림을 이렇게 묘사를 하셨어요. 비가 내린다. 엄청난 양의 비가 쏟아진다. 적시겠다는 의지가 대단하다. 검은 흙은 넘쳐 흐르는 물을 담다가 그만 벅차 포기하고 하염없이 흘려보낸다. 몸부림처럼 땅을 파고든 뿌리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물을 들이마신다. 왕성한 생명활동에 박차가 가해진다. 광합성과 호흡의 열정이 발산한다. 빛을 향한 생장과 만개로 서로를 뒤덮는 녹음의 축제가 숲의 체온을 상승시킨다. 이날 받은 어떤 그 감각적인 감동? 이런 게 엄청나셨나 봐요. 예, 근데 그 글을 작성한 당시에 뭐 특별한 게 있었다는 것은 아니고요. 네. 그냥 오랜 기간 있으면서 느꼈던 것들의 모음이죠. 오랜 기간 얼마나 계셨어요, 우림에? 물론 우림 자체는 뭐 2년 있었는데 네. 그 전에 좀 방문도 했었고 통으로 어쨌든 있었던 시간은 거의 2년이었습니다.
통으로 있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2년 동안 안 나왔나요? 아니요. 나오긴 했는데 네네. 휴가는 가긴 갔지만 네. 제가 이제 1년은 막 아까 쫓아다니고 훈련시키는 기간이었다면 예. 1년은 이제 자료를 모으는 시간이었고 그래서 당연히 뭐 도시도 나오고 휴가 한국도 한 번인가 뭐 왔던 것 같긴 한데 그 기간을 말한 거죠. 연구하는 아니, 기간. 되게 재밌습니다. 저희들은 보통 휴가 때 자연으로 가거든요. 네. 자연에 계신 분은 휴가 때 어디로 갑니까? 집으로 오는 거죠. 아, 도시로 네. 갑니까? 뭐 집이 꼭 집이 도시가 아닐 수는 있겠습니다만 네네. 저는 아예 외국에 있었으니까 이제 네네. 한국에 부모님 뵈러 온 거죠. 그 인도네시아의 열대우림에서 한국을 가는 길도 간단하진 않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저희 열대 제가 있었던 그 우림은 그나마 그래도 그 도시에서 근접이 용이한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러니까 인도네시아의 도시에서. 예, 인도네시아 도시 그래도 차로 4-5시간은 갔어야 되는 상황이었고 게다가 거의 비포장 도로가 이제 상당 부분을 차지했죠. 하지만 거기서 이제 또 수도인 자카르타로 와야 되고 거기서 비행기를 7시간 타야 이제 서울까지 오는 인천이죠, 그것도. 뭐 그렇죠, 그렇죠. 긴 거리지만 그거보다 더 먼 데가 하도 많아서 그러니까 저희 쪽은 뭐 명함도 못 냅니다, 사실. 그러니까 무슨 뭐 브라질 정글 이러면 정말 멀 거 아니에요. 정말 멀죠. 뭐 며칠 걸리죠, 나오는데. 네. 그거보단 제가 생각했던 그런 며칠 이 정도는 아니군요. 네,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도 이제 한국까지 오면 그래도 한 이틀은 잡아야 되는 거죠. 다 합치면. 네. 그 열대우림에서 연구를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엄청난 양의 비가 쏟아지면 어떤 느낌인가요? 제가 책에도 쓴 표현인데 비는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 그 참 평온하고 감동적입니다. 왜냐면 어떤 생물이든 비가 오면 아무것도 안 하고 멈추기 때문에 아주 평등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모든 생명은 물에 의존하고 있는데 비가 내리는 그 순간만큼은 크던 작던 힘이 세던 약하던 다 가만히 그냥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그 모습이 굉장히 엄숙하고 평온하고 평등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아, 동물들도 비 올 땐 아무것도 안 하나요? 비의 양이 엄청나서요. 그게 비가 조금 내리면 활동합니다, 다. 그렇지만 정말로 많이 쏟아질 때는 그냥 맞고 있습니다, 다. 그냥. 근데 사람은 어디 지붕 있는 데 가서 비를 피하잖아요. 도시에 있으면 우산을 네. 쓰던가. 동물은 아무것도 안 한다고는 하시지만 아무것도 안 한다고 비를 안 맞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근데 희한하게도 어떤 경우는 좀 그 비가 좀 덜 오는 곳에 들어가 있기도 한데 많은 경우 그냥 옆에 좀 나은 곳이 있는데도 그냥 맞고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냥 맞으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더라고요. 특히 제가 연구한 그 긴팔원숭이는요. 아마 그러다가 너무 체온이 낮아질 것 같으면 어디로 갈 것 같아요. 근데 웬만해선 가만히 있는 경우를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요. 네. 야, 가만히 있으면서 뭐 하나 싶기도 한데 그 인도네시아의 열대우림은 비가 그렇게 긴 시간 오진 않나 보죠? 하지만 우기 때는 물론 스콜이라고 사람들이 표현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우기 네. 때 길게 올 때 상당히 몇 시간 동안 올 때도 있습니다. 상당한 양이. 그래서 어떤 때는 정말 뭐 하늘에 빵꾸가 나나 이런 느낌이 들 때도 있죠. 네. 와, 그런데 그냥 그걸 맞고 있군요. 예. 뭐 그 시간 내내는 아닐 것 같긴 합니다만 어느 정도 맞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영장류를 연구하는 동물 학자기도 하신 분인데 지금은 생명다양성 재단의 대표를 맡고 계십니다. 이 생명다양성 재단은 어떤 곳입니까? 네, 저와 이제 제 은사님인 최지천 교수님이랑 같이 한마디로 생태학자들이 만든 재단입니다. 그래서 과학을 바탕으로 하는 올바른 환경과 생명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또 생활을 좀 더 친환경적이고 생태적으로 우리 사회가 가도록 도와주자라는 게 목표고 생물 다양성을 핵심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근데 이름이 생물 다양성이 아니라 생명 다양성이잖아요. 네. 이렇게 지은 이유가 있습니까? 네, 이제 생물 다양성은 이제 영어로 하면 바이오다이버시티고 영어에서는 그 단어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건 좀 더 기술적이고 학술적인 측면이 좀 강하게 느껴지는 용어예요. 근데 생명이란 말을 이제 원래는 없었는데 저희가 붙인 겁니다. 생명 다양성이라는 말을 만들어냈더니 한자 문화권의 사람들한테 이렇게 함으로써 좀 더 이렇게 포괄적이고 인문학적인 요소까지 넣고 우리 모든 생명의 삶의 방식 같은 철학을 좀 담아내고 싶었다고 했더니 한국인, 중국인, 대만인, 일본인들은 모두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짓게 되었습니다. 한자 문화권에서는 바로 이해하겠네요. 네. 사실 생각해 보니까. 이 생명 다양성 재단의 좌우명이 알면 사랑한다, 사랑하면 실천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실천이 안 되고 있는 걸 문제라고 생각했을 때 이거의 원천 문제는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까? 예, 또는 알지 않는다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꼭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어떤 경우는 알고 싶어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는 어쨌든 과학과 이 어떤 호기심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철학을 저희는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면 우리가 사랑하고 보호하게 되나요? 예, 우선 뭐 과학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떤 생각이나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을 제대로 아는 것도 중요하죠.
왜 이런 선입견이 생겼을까? 가령 내가 곤충을 굉장히 싫어하거나 거부감을 갖고 있다고 했을 경우에 왜 그런지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그런 거부감을 좀 큰 근거 없이 갖고 있다는 걸 깨닫는 것도 중요하죠. 이런 모든 것을 알아간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싫어하는데 싫어한다는 거를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 이 싫어하는 거의 근거가 뭐냐를 아는 것 말하는 거고. 예, 또는 그 맥락 또는 역사적인 뭐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 정말로 그럴 만한 것이냐 또는 좋아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좋아하는 네. 것조차도 좀 다른 거와 물론 선호할 수 있는 것이지만 마찬가지로 왜 이것만 유독 내가 좋아하는 거지? 왜 다른 건 또 안 좋아할까? 이런 것까지 생각해 보는 것도 포함되는 거죠. 다. 오, 네. 그렇군요. 어떤 활동들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는 이제 연구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이제 연구도 수행합니다만 또 연구를 지원하기도 하고요. 또 이제 교육을 많이 합니다. 그 어린이와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 대상으로도 생태 교육 같은 걸 많이 진행하고요. 또 풀뿌리 환경 운동 같은 것을 전개하기도 하고 특히 제인구달 박사님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세계적으로 하고 있는 뿌리와 새싹이라는 풀뿌리 환경 네트워크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한국 지부를 맡아서 하고 있고요. 오. 또 뭐 정부의 정책에 대한 뭐 감시 견제 기능과 캠페인도 벌이고 또 예술과 이런 걸 융합해서 하는 활동들을 해서 저희 이름만큼이나 좀 잡다하기도 하고 좀 다양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활동도 다양하네요. 네. 네. 아니 그 뭐 정부 활동에 대한 감시라는 말도 하셨는데 어떤 걸 하셨었나요? 뭐 가령 최근에 많이 하고 있는 것은 환경부가 하고 있는 유해동물 유해야생동물 목록과 같은 정책들을 비판하고 있죠. 우리가 이런 한국에 있는 많은 동물들과 산 역사가 오래됐는데 이제 2000년대 들어와서는 그걸 못 참아내고 모두 유해하다고 부르는 문화가 굉장히 강해지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환경부가 그 앞서서 그 목록을 또 만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 국민이 그 야생동물에 대해서 적대시하고 있는 문제가 생기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무엇이 잘못됐고 그걸 개선하자고 하는 캠페인들을 벌이고 있죠. 유해 환경 동물 뭐 저는 뭐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어떤 게 있습니까? 유해 야생동물을 목록에 보면 다 우리나라 살고 있는 자생 토착종입니다. 가령 참새, 비둘기, 그 까치, 어치, 멧돼지, 노루, 고라니, 뭐 청둥오리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부분 우리 주변에 있는 동물들을 다 유해 야생동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아이들이 전부 유해 야생 예, 동물입니까? 청설모도 포함되어 있고 두더지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 모든 동물들을 유해 야생동물이라고 하고 있고 그 목록은 심지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니 참새랑 비둘기가요? 예, 참새, 비둘기, 어치, 까치, 직박구리 모두 청둥오리 다 유해 야생동물로 환경부에 등재돼 있고 그래서 법적으로 포획해서 사살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것을 아는 많은 시민들이 놀라는 게 맞고요. 네. 그 상식을 완전히 바꾸는 뛰어넘는 또는 놀라게 만드는 그 어처구니 없음이 굉장히 맞는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는 비둘기 잡거나 뭐 저기 뭐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뭐 저기 독약을 묻힌 무슨 곡식을 뿌려서 비둘기를 죽이고 그거 불법 아니었어요? 예, 유해 야생동물이라고 지정이 돼 있어도 물론 아무렇게나 죽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것은 여전히 불법이에요. 하지만 국가가 그냥 경로를 올바로 채택해서 하면 그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죠. 이게 누가 갑자기 그냥 지나가는 비둘기를 쳐서 죽이면 안 돼요. 여전히. 하지만 유해동물이라고 지정했기 때문에 직접적 가해는 잘 안 하더라도 다른 방법을 많이 써요. 요즘에 보면 유해동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절대 먹이 주지 말. 먹이 주는 것 자체가 아예 불법이 돼 있습니다. 이제는. 만약 먹이를 주면은 그게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비둘기 먹이 주면 안 네. 되는 거예요? 네, 이제는 그것이 그 정도로 유해동물이라고 지정할 뿐만 아니라 먹이 주는 행위 자체를 불법화하고 있다. 이런 데까지도 벌써 치닫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저 네. 합정동 살고 있는데 합정동에 비둘기 많거든요. 많죠. 합정역 네, 있는 많죠. 사거리에. 네. 거기 맨날 뿌리는 사람들이 있던데 먹으라고. 예, 이제 누가 이제 그런 거를 법을 집행을 아직은 많이 하고 있지는 않지만 네. 만약 누군가 고소를 하거나 하면 사실 처벌될 수 있는 거죠. 전혀 몰랐네요. 야, 이거 저도 몰랐고 아마 여러분들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 꽤 많을 것 같습니다. 자, 곰돌이님께서 도시에는 비가 오면 귀찮고 싫은 느낌이 강한데 자연 속의 비는 생명이 꿈틀거리는 느낌이네요라고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잠시 음악 듣는 동안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볼 것들이 많이 있을 테니까요. 조금씩 생각해 보고 계속해서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Elegy for the Arctic, 북극을 위한 비가 루도비코 에이나우디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루도비코 에이나우디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북극을 위한 비가 함께 들으셨습니다. 보틀마을님께서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건 참 박애적인 행동일 수 있는데 도시에서는 불법이었네요. 이영숙님이 어머나 그 동물들이 다 유해동물인지 몰랐습니다. 이영숙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 마음이 딱 그래요. 근데 이건 아마 이영숙님과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방송 듣는 사람들 중 한 98% 정도는 모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생명다양성재단의 김사나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한석준의 문화시대 검색하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모든 생명을 존중하고 또 공존하는 법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작년 9월에 책을 내셨어요. 리와일딩 선언. 이게 재야생화라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건 어떤 개념입니까? 네, 꽤 국제적으로 이제는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하나의 새로운 보전 패러다임인데요. 네. 일단 인간으로 인해서 많은 생태계가 훼손되었다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합니다. 근데 훼손되어서 어떤 걸 그러면 복원해야 되느냐? 사실 사라진 많은 종들을 복원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사라진 사실을 잘 모르고 있고 그 종들이 없음으로 해서 생태적으로 얼마나 이게 낙후되어 있는지를 잘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역사적으로 어쩌면 당연시 여기고 있는 뭐 큰 포식자라든가 아니면 대형 초식동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우리나라의 강산이 많이 벌써 이렇게 흘러왔는데 이런 동물들조차도 다 다시 데리고 와서 생태계를 건강하게 만들어서 야생이 다시금 돌아오게끔 하자라고 하는 운동이 바로 재야생화 리와일딩 운동입니다. 좀 무서워지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게 보실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뭐 어쩌면 그게 핵심이죠. 옛날에는 그냥 단순 무섭거나 싸납거나 퇴치의 대상으로 봤던 것조차도 네. 새로운 눈으로 보는 과학을 바탕으로 또 새로운 철학을 바탕으로 이런 동물들을 우리가 퇴치해서는 안 되는구나라는 깨달음을 가지고 오는 거죠. 그래서 위험한 것조차도 이러한 방식으로 그리고 이러한 좋은 과정을 통해서 위험을 어느 정도 감수하면서도 생태계가 복원되는 게 더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에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벌써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리와일딩 그 재야생화라는 말이 그동안에 우리가 얘기하던 동물 보호랑은 좀 다를 것 같아서 네, 맞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나요? 그 기존의 동물 보호라고 하면 뭐 이미 멸종 위기에 한마디로 그 벼랑 끝에 매달린 애들을 좀 덜 그들이 없어지지 않게 한다든가 이런 약간 수동적인 느낌이었죠. 하지만 리와일딩은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아예 능동적으로 약간은 공격적으로 생태를 다시 데려오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냥 작은 애들을 그냥 유지하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낙후된 거를 더 풍성하게 더 야생적으로 하자는 약간 운동 방식으로 얘기하면 너무 수비 위주였다는 것을 공격 위주로 하는 새로운 보존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게 그 복원에 가깝습니까? 예, 복원에 가깝고 그 복원을 하기 위해서 과거를 들여다보긴 하지만 네. 과거를 지나치게 절대적 기준으로 삼지 않고 인간이 저지른 문제들을 어느 정도 수정한 다음에는 자연한테 완전히 주도권을 넘겨주는 게 리와일딩의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옛날에 뭐 참나무림이 이랬고 이런 종들이 있었으면 복원한 다음에 그걸 지키려고 굉장히 애를 썼어요. 돈도 많이 투자하고 관리를 하려고 굉장히 애를 썼죠. 그렇죠. 지금은 그러지 말자는 겁니다. 우리의 잘못을 어느 정도는 수정하고 나선 그다음에 한 발 물러서서 자연이 여기로 가려면 가게 하고 저기로 가려면 가게 하자라고 하는 게 이제 좀 새로운 거죠. 세팅을 해놓은 다음엔 알아서 가게 내버려 두자. 그렇죠. 더 이상 인간의 기준을 너무 적용하거나 재단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럼 그 안에서 인간의 역할은 없는 겁니까? 그것을 계속 지켜보고 연구하고 그다음에 정말로 잘못된 옛날에 저지른 문제 한마디로 종이 없어져 버린 문제 같은 건 들여오는 건 우리 역할이죠. 하지만 그다음에 모니터링하고 더 중요한 게 그것을 축복하고 그것을 이야기를 만들고 콘텐츠화하는 바로 이 방송에서 하는 일들이죠.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우리 역할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요. 근데 야생을 복원하자라고 말하면 좀 괜찮은 것 같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그 야생이 사람을 공격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예를 들면 그 작년이었나요? 그런 기사 많았는데 일본에서 곰이 인가로 내려와서 뭐 할머니가 한 분 돌아가시고 뭐 이런 얘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더라도 그 상태가 더 좋다라는 건가요? 네, 좀 투박하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일본에서도 그런 사태가 많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갑자기 곰을 전부 퇴치해야 된다라는 움직임은 나오진 않았어요. 바로 그런 어떻게 보면 그게 성숙한 자세인 거죠. 인간이 겪게 되는 문제를 그냥 방치한다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그 갈등을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연구와 기술을 적용해야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퇴치나 박멸로 가지는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 동물이 하고 있는 엄청난 역할에 대한 깨달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최상위 포식자가 나중에 우리가 몇십 년 동안의 연구 데이터가 쌓여서 그걸 보니 그들이 오히려 생태계를 조절하고 숲을 가꾼다는 게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이 위험하다고 하는 동물들이 위험이 있지만 사실은 게다가 그 위험도 과장된 측면이 많습니다. 가령 그런 야생동물에 의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의 수는 1년에 교통사고보다는 훨씬 적거든요. 하지만 이제 다른 어떤 원초적인 두려움을 발생하기 때문에 좀 더 과장된 측면이 있죠. 하긴 자동차를 멸종시키자는 말은 안 하니까요. 예, 마찬가지죠. 네. 예, 마찬가지죠. 그래서 위험성이 있다고 해서 전부 다 안 하는 건 아니듯이 야생동물이랑 공존한다는 것은 어떤 용인 가능하고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위험도를 내려놓는 것이어야지 없애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거기 철학에 들어가 있습니다. 혹시 다른 나라에 우리가 이름들은 알만한 주요 대도시에도 이렇게 야생동물이 가까이에 사는, 그러니까 야생동물 중에 우리가 볼 땐 좀 무서운 그런 도시가 또 있습니까? 뭐 많이 있습니다. 뭐 대도시라고 말하니까 일단은 저기 인도에 같은 경우 뭄바이가 뉴델리 다음에 두 번째로 큰 도시인데 거기에 표범이 살고 있습니다. 예, 도시 내에서. 표범이요? 예, 표범이 살고 있고 20-30마리가 서식하는 걸로 현재 나와 있고요. 근데 바로 옆에 이제 국립공원이 붙어 있어서 가능한 거긴 합니다만 실제로 예. 도시에 찍힌 사진 검색해 보시면 많이 나옵니다. 남아공 케이프타운 같은 데서는 비비 원숭이라고 해서 사실 송곳니가 뭐 굉장히 큰, 물리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정도의 무섭게 큰 생긴 원숭이지만 예. 시내에 다 살고 있습니다. 막 식당 같은 데 와서 아예 하기도 하고요. 런던 시내에서는 여우가 많이 살고 있어서 한 몇 년 전쯤에는 집안에 들어와서 어떤 아이의 손가락을 물어간 사태도 있었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갑자기 다 전부 죽이자는 말은 나오지 않았고 어쨌든 간에 여전히 같이 공존하고 있죠. 이외에도 등등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어서 뭐 베를린 한가운데 멧돼지가 그냥 도심에 계속 나타나고 그냥 그 공원에도 있거든요. 하지만 뭐 우리나라처럼 뭐 사냥꾼 도입해서 죽이거나 하고 있지는 않죠. 이런 등등의 사태들이 상황들이 국제적으로 꽤 있습니다. 표범이 제일 무서운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노숙자한테 인터뷰를 한 게 유명한데 노숙자 가장 위험하잖아요. 네. 한다는 말이 표범도 살아야죠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정도로 노숙자가? 네, 노숙자가. 그래서 거기 참 다른 나라구나. 우리랑은 많이 다르구나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도. 그 표범이 막 사람 공격하기도 하나요? 하지만 굉장히 드물죠. 자꾸 이런 것만 자꾸 아닙니다. 물어봐가지고. 당연히 누구나 관심이 있는 건데 예. 드뭅니다. 없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있는데 굉장히 드물고 실제로 지금 호랑이도 많이 늘어나서 특히 인도에서는요. 대도시에 뭐 카르나타카의 마이소르 같은 대도시에도 벌써 나타나고 있다고 하고. 호랑이가? 예. 그래서 호랑이는 심지어는 더 공격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인도에서는 뭐 같이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죠. 호랑이와 같은 동물들이 여전히 그 지구상에서 존재하는 이유는 어떤 나라의 사람들은 그래도 같이 사는 걸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호랑이를 호환이라 그래서 아주 무서운 존재로 인식하잖아요. 무서운 존재죠. 그렇지만 일제 그 마지막 호랑이가 1930년대인가에 이제 죽었는데 우리나라의 긴 역사 동안 같이 살면서 전래동화 같은 데서 호랑이를 묘사한 걸 보세요. 또는 동양화에서 묘사한 걸 보십시오. 네. 그렇게 무서운 동물이었고 아무런 기술적인 대항할 힘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익살스럽고 또 어떻게 보면 친근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의 옛날 자세였습니다. 지금은 많이 상실한 자세죠. 아까 야생을 복원하자 할 때는 네. 굉장히 끄떡끄떡하다가 갑자기 저 호랑이 표범 얘기하니까 좀 무서워졌습니다. 네. 이런 그 최상위 포식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야수라고 불리우는 그런 동물들도 리 와일딩 개념 안에는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포함됩니다. 그러면 저는 한번 이거 얘기를 여쭤보고 싶은데 이 아이들이 뭐가 그렇게 긍정적인 존재입니까?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환경부에서 매년 그 사냥꾼 단체, 엽사 단체한테 수억씩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나라의 동물들을 잡고 있어요. 멧돼지든 노루든 고라니 같은 동물들을. 네. 이 동물들을 조절해주는 동물이 없으면 그 동물들이 결국 숲을 많이 망가뜨립니다. 일본에서도 저기 꽃사슴이 대륙사슴이라고 부르는데 그 사슴이 거기 현재 원래 늑대가 살다가 없어졌기 때문에 숲에 들어가 보면 안에 하층 식생이 텅텅 비어 있어요. 뭐가 비어 있다고요? 식생이 안에 있는 하층 식생이 숲에 겉에서 봤을 땐 나무가 멀쩡해 보이지만 안에 들어가면 안에 덤불이라든지 풀이 별로 없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낮게 살고 있는 풀들 네, 말하는 그것도 겁니까? 굉장히 중요한데. 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생태가 많이 낙후되고 있는 거죠. 근데 꽃사슴이 다 뜯어먹은 건가요? 네, 이 동물들이 결국 조절해주는 포식자가 있으면 결국에는 희한하게도 그 하나만 조절하는 게 아니고
숲 자체가 더 풍성하고 윤택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이 소위 말하는 사나운 동물들이 이게 미국 옐로스톤 늑대의 사례에서도 그랬고 다른 많은 서식지에서도 확인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 소위 말하는 사나운 이 포식자들은 뭐 꼭 봉사정신이 있는 건 아니고 자기는 그냥 자기가 먹고 싶은 대로 살았지만 그 결과는 수많은 다른 종들이 같이 공존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주춧돌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꽃사슴이라고 하면 그냥 예쁘고 귀엽고 뭐 어디 전래동화에 많이 나오고 좋은 존재로만 생각했는데 꽃사슴이 너무 많게 넘쳐나면 그것도 또 다른 생태계를 해치는 일이 되는군요. 네, 뭐 꽃사슴 자체가 좋고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냥 걔는 살 뿐이죠. 그렇지만 네. 어느 존재이든 지나치게 많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 지나치게 많은 것을 조절하는 것은 엽사의 총이 할 수는 없는 일이고 결국은 자연 상태적으로 해야 되고 그 역할을 하는 가장 중요한 동물이 바로 최상위 포식자라는 겁니다. 네, 그 외에도 다른 모든 동물도 나름의 위치와 역할이 있지만 그 가장 많이 없어진 게 바로 최상위 포식자이기 때문에 리와일딩에서 더 강조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 왜 가끔 그 농촌 관련 뉴스 보면 이런 거 나오잖아요. 뭐 꽃사슴이 와서 뭘 다 먹었고, 뭐 고라니가 와서 어디를 뭐 황폐화시켰고 이런 것들도 조절이 된다는 거네요. 개체수가. 그렇죠. 그래서 그걸 인위적으로 계속 살상함으로써 하는 것이 아니고 게다가 포식자가 있으면 그냥 잡아먹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동물의 경계성을 높이거든요. 한 곳에서 오래 있을 수 없게 돼요. 네. 뭘 뜯어 먹더라도 눈치를 더 보게 되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것들까지 다 행동이 생태에 반영이 되고 생태계 자체가 더 건강하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됩니다. 아주 재밌는 얘기였습니다. 전혀 알지 못했던 그런 관점이었어요. 자, 이렇게 저같이 모르는 사람들을 좀 알게 해주기 위해서 지난 11월에 제1회 유해생물 명예회복 포럼을 열었습니다. 딱 저 같은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네요. 그래도 그 진행자분께서는 그렇게 네. 유해하다고 평소에 생각 안 하신 것 같아서 꼭 해당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어떤 얘기를 하시나요? 이런 포럼에서는. 일단은 그런 정부가 갖고 있는 만든 그 유해생물 목록이라는 것이 얼마나 사실은 기반이 없으며 얼마나 그것이 편협돼 있고 얼마나 반생태적인지를 고발하는 그런 식의 포럼이었죠. 그래서 각 종을 연구하거나 그 종을 가지고 작업을 하시는 뭐 작가라든가 이런 분들을 모셔서 그 모든 종들에 대한 다는 못했습니다. 그 종들에 대한 정말 명예회복을 할 수 있는 좋은 과학적 또는 이야기를 내용을 펼쳐봤죠. 그래서 그것들을 함으로써 과연 이런 그 제도가 정당한가라는 비판을 거기서 이제 종합적으로 제기했습니다. 여기 이제 당연히 전문가분들이 많이 계셨을 텐데 네. 저 같은 비전문가분들이 제일 좀 끄떡끄떡하고 동의하던 내용은 뭐였나요? 네, 우리가 인간이 그 어떤 동물에 의해서 피해를 입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동물이 훨씬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일단은 공감을 하고요. 그리고 서로가 예를 들어서 땅과 자원을 두고 어느 정도는 경쟁 관계에 있는 게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그 필요로 하는 그게 돈이든 어떤 것이든 네. 나한테만 모든 게 주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 그걸 위해서 경쟁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네. 하지만 나와 경쟁 관계에 있는 그 대상을 유해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모든 수험생들은 같이 보는 시험 보는 다른 학생도 유해한 존재가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죠. 네, 동물도 그러네요. 피해를 끼친다고 해서 유해한 것은 아닙니다. 그냥 죽여서 마땅한 것은 아니고 각자가 어떻게 하면 그 중간에 선을 잘 설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과 같이 어떤 협조와 그걸 위한 협력 관계 또는 외교적 관계 구축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는 야생 외교적 외교라는 관계. 책이 있습니다. 야생 외교 그런 얘기가 있군요. 네. 근데 이런 게 정말 중요할 것 같긴 한 게 왜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18세기에 그 서양 문물이 처음 들어올 때 서양 문물도 서양 사람도 잘 모르니까 무조건 배척하라 이렇게 나오는 네,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동물에 대해서도 비슷한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잘 모르니까 그냥 저들이 곁에 있을 때 내가 무슨 병에 걸릴지 어느 날 제가 나를 물어서 내가 다칠지 모르겠으니까 그냥 배척하는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뭐 고란이나 멧돼지나 이런 동물들에게 무슨 인간이 해를 입었다는 그런 기사들도 계속 있고 그러면 이렇게 좀 뭐랄까 길들여지지 않은 그런 야생성 혹은 야생 동물에 대한 거부감을 어떻게 해서 좀 낮춰볼 수 있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재단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일단 생태적으로 사람들이 많은 그 재미있는 것들을 공부하거나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돼요. 일단 자연 자체를 그냥 단순하게 접할 기회가 많이 있어야 돼요. 사실 생태적인 지식이 없어도 자연에서 많은 걸 관찰하거나 경험한 사람은 모든 게 연결돼 있고 다 자기만의 위치가 있고 뭐 그냥 무조건 이것은 유해하고 이런 식으로 사고방식 갖고 있지 않아요. 그게 대부분의 원주민들이 바로 그래서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죠.
근데 우리는 일단 접할 기회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안 좋은 담론만 계속 소비하게 되니까 이 경향이 계속 강화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자연을 직접 접하는 것과 생태계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는 상태로 책도 읽고 다른 정보도 접하면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회적으로 되게 희한한 연결 관계도 있고 아니면 이게 원래 삶이란 건 이렇게 수생적인 측면도 있고 또 공생적인 측면도 있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됨으로써 사람이 너무 만약 자기의 세계만 넓히려는 어떤 철학에서 벗어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통 서양은 자연을 정복의 대상으로 많이 바라보지만 동양은 좀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게 일반적이었잖아요. 네. 그런데 요즘은 사실 그렇진 않아요. 요새는. 그렇죠. 요즘에 많이 그걸 잃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었던 많은 좋은 전통. 예전에는 심지어는 제사를 지낼 때도 네. 그 일부 음식을 떼가지고 야생동물 먹으라고 밖에다 놓는 문화도 있었어요. 또는 이름을 붙여놓은 거 보시면 굉장히 친근감 있게 불렀고 아까 제가 전래동화 말씀드린 것처럼 위험한 동물조차도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재밌게 묘사하고 있죠. 근데 지금은 가령 러브버그 같은 그 곤충이 작년에 대발생했다고 하지만 딱 2주만 참으면 될 그거 가지고도 다 죽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고 요즘에 건물에서 뭐 여름에 방충만 열어놔서 조그만 벌레 하나 들어와도 모두가 비명 지르는 상황을 쉽게 관찰할 수 있거든요. 이런 식의 것들이 얼마나 멀어지고 있는지를 굉장히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지금 같은 저희 운동을 통해서 좀 그래도 선회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는 겁니다. 갑자기 동물까지 포함되니까 좀 더 무섭긴 하네요. 이게 야생동물까지는 그 야수들까지는 어떻게 좀 잘 피해 다닐 수 있을 것 같은데 벌레는 피해 다닐 수 없을 것 같아서요. 근데 피해 다닐 수 없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느 정도 수용해야 되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요? 그렇지만 내가 살고 있는 공간에 다 드러나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들이 사는 공원과 그들이 사는 자연에서 살 수 있게끔 해서 우리가 거기 갔을 때 여기도 뿌려달라 여기도 뭘 기피제를 넣어달라 그것만 안 하더라도 큰 거죠. 근데 러브버그 같은 경우에는 2주면 없어집니까? 네, 없어집니다. 그들이 거기서 교미를 하고 반짝 나왔다 다 없어지는 곤충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물론 정확하게 2주 14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플러스 마이너스 며칠이 있겠죠. 한 달은 절대 가지 않고 2주 안에는 거의 없어진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러브버그 같은 아이는 뭐 저는 해충이 아니라는 얘기까지도 들었던 것 같긴 한데 이런 그 벌레들에 대한 사람들의 마음은 약간 일종의 혐오 같아요. 네, 혐오이죠. 그렇지만 혐오한다고 해서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전혀 남들한테 표현하지 못한 어떤 특정 인종이나 문화에 대한 혐오가 있다고 해서 마음속에 갖고 있지 그걸 갑자기 밖으로 드러내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 혐오한다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순간 그래서 그걸 다 죽이는 순간 오히려 생태계를 더 단순화하게 만들어서 더 무서운 괴물이 출현할 수 있는 그 조건을 자기가 스스로 만드는 데 일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혐오를 행동으로 옮겨서 죽이면 우리가 전쟁에서도 목격하고 있는 것처럼 더 큰 무서움을 일궈내는 행위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혐오할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네. 그걸 드러내거나 그런 의견을 표현하거나 그걸 행동으로 옮기는 건 옳지 않다라는 말씀이시네요. 특히 집합적 정책적인 차원에서 옳지 않다는 것이죠. 자기가 개인의 취향으로서는 얼마든지 가질 수 있지만 국가적 차원에서 또는 지자체적 차원에서 그걸 정책으로 만들어서 야생동물 제도처럼 그러면 그것이 커다란 폭력이 되게 되고 그 폭력은 다른 문제를 낳게 된다는 뜻입니다. 정책적으로 러브버거를 잡았나요? 네, 잡았습니다. 잡았고 그래요? 잡은 정도가 아니라 그들이 살고 있는 야산 같은 데도 무차별적인 살충제 살포도 했고 그걸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기까지 해서 원래는 분해자기 때문에 익충으로 알려진 것을 사람들이 그냥 싫어하기만 해도 해충으로 보자는 그런 여론까지 만들어가면서 잡았고 앞으로도 잡으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살충제는 러브버그만 잡나요? 아닙니다. 그렇게 특이적인 살충제라는 건 개발되지도 않았고 개발될 수도 없고요. 그 러브버그 혼자서 너무너무 독특한 생리를 갖고 있어서 걔네만 타겟팅한다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엔 다른 곤충도 죽이고 심지어는 그 곤충 그 살충제는 그 생태계의 단계로 올라가서 농축돼서 다른 생물도 더 죽일 수도 있는 또는 건강하지 않게 만드는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게 되게 도심에 있는 산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럼 거기에 등산하는 사람한테도 영향 주는 거 아닌가요? 주죠. 사실은 그게 좋지 않죠. 그렇지만 사람은 워낙 이제는 뭐 길게 사는 사람이고 그거를 다 증명할 정도로 어떤 보고서가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별게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살충제와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침해를 받고 있고 가령 꽃 농장 같은 데서 살충제를 너무 많이 써 노동자들한테 그것이 이미 체내에 들어가 있는 게 검출이 될 정도로 어떤 볼리비아 같은 나라에서는 그런 식으로 농약과 살충제를 많이 쓰면 사실 사람한테 당연히 해를 주죠. 그런데 지금 그걸 그렇게 뿌리고 있군요. 네. 자 오늘 우리 김산하 대표님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참
생각해보지 못한 관점에 대한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느낌입니다. 이렇게 생태학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일반인들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러면 어떤 점이 좋아질까요? 네, 그것이 가장 평화의 근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생태적인 관점과 철학이 녹아든 삶을 살면 기본적으로 어떤 존재에 대해서 적대적이거나 아니면 내 본의로 하는 어떤 그 세계관에서 어느 정도 해방이 될 수 있는 거죠. 인간은 굉장히 우점하는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인간 본의적 세계관으로 살다 보니 조금만 것을 저해하면 유해하다고 말하던 아니면 아예 갈아 뭉개던 뭐 이런 식의 그 경향으로 치닫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걸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바로 생태적인 사고라고 생각하고 그것은 개인의 삶에서도 똑같이 해당된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 대표님 말씀 들으니까 되게 제가 못된 사람인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 게요. 대표님 말씀 참 맞는데 근데 그걸 그럼 내가 내 삶에서 감수하겠다라고 생각하자니 그건 또 좀 싫은 느낌이 있는 거예요. 네, 그렇지만 그 삶을 전복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네. 거기서 삶에서 내 모든 것을 갑자기 180도 바꾸는 것은 아무도 할 수 없고요. 음. 하지만 거기에 경계에 있는 내가 그물로서 미치는 영향들, 그게 정책적이 됐던 아니면 내 삶의 생태적 발자국이 됐던 그 경계를 어루만지고 그것을 완화시키고 좀 약하게 만드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까 뭐 야수 얘기도 하셨습니다만 아무리 실제로 복원을 해도 만날 기회는 거의 없는 그런 동물들이에요. 예, 그럼에도 그렇죠. 불구하고 우리가 싫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꼭 근본적인 무슨 내가 나쁘다 좋다라는 차원의 것까지 갈 것 없고 하지만 내가 영향을 미치고 내가 지지하고 하는 차원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런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을까요? 굉장히 뭐 예를 들어서 뭐 지금도 이런 뭐 일회용 커피숍 그 커피 네. 잔에 대한 네. 얘기가 이렇게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안 쓰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한번 해보면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굉장히 작은 출발에서 결국 열리는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작은 출발을 할 수 있는 거리는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면서 끝으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에게 한 말씀 남겨주신다면요. 네, 이거는 국악 방송이고 국악은 참 사실은 자연이 녹아 있는 음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청취자들이 많이 계실 걸로 생각하고 그런 분들도 이런 생각을 통해서 그리고 주변에 좋은 영향을 끼치면서 정말 자연과 같은 영향력을 통해서 좀 더 자연과 생태와 가까운 삶들이 우리 주변에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말로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생명다양성재단의 김사나 대표님 모시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다른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